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습니다. 이는 시장 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분석가들의 평균 전망치 매출 1,241억 2천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2.35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에 못 미쳤으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 주가가 5년 내 15조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주가가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진 영향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현지 시간 30일 비트코인이 ECB 일반 이사회에 참여하는 어떤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금에도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뉴욕 증시는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GDP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투심은 약해졌고 또 금리 동결과 딥시크의 공포,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모두 맞물린 채 지수 자체는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딥시크가 나와도 AI 슈퍼사이클은 계속된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브로드컴과 메타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바로 이어서 송가람 대표의 이슈와이드를 통해 딥시크 쇼크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전 리포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는 중국 쪽도 더 내다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혜연 캐스터와 함께 미증시 3대 지수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25% 상승하면서 19,68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53% 상승하면서 6,07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지수 0.38% 상승하면서 44,882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설 연휴로 긴 휴식을 갖는 동안 뉴욕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가형 GPU를 사용해 챗 GPT와 맞먹는 성능을 갖췄다며 나타난 중국의 AI 딥시크의 여파가 길었는데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에도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는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이어졌죠. 테슬라, 메타, MS의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은 인텔과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며 주가 변동성이 커진 한 주였습니다. 또 시장은 오전에 발표된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에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GDP 속보치가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2.3% 성장했다고 밝혔고 페드가 가장 중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는 2.5% 올랐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59% 하락하면서 현재 4.5%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장에 비해서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2.29% 상승하면서 5,03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69% 상승하면서 배럴당 73.03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M7 종목들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애플 보겠습니다. 0.74% 하락하면서 237.59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애플은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됐습니다. 1,243억 달러의 매출에 주당 2.42달러의 EPS를 보고했습니다. 서비스 매출 증가로 인해서 중국의 아이폰 판매량의 부진을 상쇄했다는 분석입니다. 정규장에서는 하락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6.18%, 6% 넘게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호실적을 내놓았지만 애널리스트의 평균치에는 다소 모자랐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0.77% 상승하면서 124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의 여파로 17% 넘게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죠. 결국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에 대해서도 대중국 수출 통제 등 추가 제재를 검토한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엔비디아는 다음 달 26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1.03% 하락하면서 234.64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UBS의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의 주가 목표를 기존 264달러에서 27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달 6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1.55%, 2% 가까이 상승하면서 687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강력한 호실적 발표 후 사상 첫 700달러도 넘었던 메타, 간밤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입니다. 2.79% 상승하면서 200.87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번스타인이 알파벳의 주가 전망을 조정해 기존의 185달러에서 21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알파벳은 다음 달 4일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2.87% 상승하면서 400달러 선 방어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한 후 시간을 거래해서 5% 이상 급락했지만 다시 5% 급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올 하반기 로보택시가 출시될 것이라고 말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밤 거래에서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4.51%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 설계업체 브로드컴은 메타의 AI 투자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전날 실적 발표에서 AI 기술에 장기적으로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메타는 AI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자체 개발한 MTIA 칩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칩은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칩이 일부 서버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브로드컴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중국의 저가 AI 모델 딥시크의 출시 여파로 5거래일 동안 14%나 하락했지만 이번 메타발 호재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일본 소프트뱅크가 챗GPT 개발사 오픈 AI에 150억에서 250억 달러를 투자할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브로드컴이 차세대 AI 칩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두 곳의 신규 고객사 중 하나가 오픈 AI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브로드컴의 추가 수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어서 램 리서치입니다. 7.43% 상승하면서 80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업체 램 리서치는 4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긍정적인 가이던스까지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베런스의 보도에 따르면 램 리서치의 4분기 EPS는 91센트로 예상치 88센트를 넘어섰습니다. 매출은 43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 43억 2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또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월가 예상치보다 높은 46억 5천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팀 아처 램 리서치 CEO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가 램 리서치 장비에 대한 수요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2.48%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룹은 여객기가 군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가 하락했습니다. 자회사 PSA 항공이 운항한 항공기가 워싱턴 DC 레이건 국제공항 인근에서 미 육군의 시코르스키 헬기와 충돌한 사고의 영향인데요. 이번 사고의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상공은 가장 복잡한 항공로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번 사고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이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딥시크. 딥시크 충격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에는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하락도 증시에 부담을 줬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날 딥시크 충격을 극복하면서 일부 손실을 만회하긴 했지만 이날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에 대한 중국의 우회 수입을 추가 제한하려 한다는 보도에 하락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종료 후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약세를 보였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가 3.23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번 분기 성장세를 낮게 제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1% 넘게 하락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에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와 군 헬기가 공중에서 충돌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18구의 시신이 수습된 가운데 생존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하던 중 미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와 공중에서 충돌했고 이 충격으로 두 항공기는 함께 인근 포토맥강에 추락했습니다. 레이건 공항은 백악관과 연방의회, 국방부 등 주요 정부, 군사시설과 인접해 있는 공항입니다. 포토맥강의 수온이 섭씨 1.7도로 낮은 데다가 물속이 어둡고 탁해서 수중 구조사들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언론들은 이 같은 수온에 추락했을 때 탑승객의 생존 시간은 최대 30에서 60분에 불과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항공기가 충돌하게 된 정확한 원인이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은 테러나 범죄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에 쌓인 금 현물량이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언하자 투자자들이 세계 최대 금 현물 시장이 런던에 보관했었던 금괴를 앞다퉈서 빼내서 뉴욕으로 옮기려는 움직임 때문입니다. 현재 뉴욕 상품거래소에 보관된 금괴 재고량은 2,980만 트로이온스에 달합니다. 2022년 8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으로의 쏠림이 신화하면서 런던 현물 시장에서는 금괴 부족 현상까지 목격되고 있습니다. 금 투자자들이 뉴욕으로 이동하는 건 금 현물과 선물 간 가격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고요. 런던에서는 현물 거래가 중심이 되는 반면 뉴욕은 선물 거래가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6월 완전 자율주행 즉 FSD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지위에 오르면서 그간 공약에 그쳤었던 FSD 출시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뤄진 컨퍼런스 콜에서 FSD를 이용한 로보택시를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올해 말까지 미국 몇몇 다른 도시들에서 내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 FSD를 출시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요. 로보택시에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사이버캡이 아닌 다른 차량이 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이버캡은 2026년 생산이 목표고요. 머스크는 그간 자신이 FSD 출시에 관한 약속을 못 지킨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FSD 등으로 2025년 자동차 사업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2025년도는 테슬라 역사상 아주 중요한 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첫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 목소리를 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한동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높게 시사했습니다.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강한 데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FOMC에서 현행 4.25에서 4.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국면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고용시장과 경제가 견조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 와이드를 통해 더 다양한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의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쉬어가는 사이 미국은 정말 바쁘게 움직였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지수 자체는 강보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쉬어가는 그 일주일 사이에 미국 증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흐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습니다. 큰 하락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 그리고 FOMC 발표, 빅테크의 실적, 이 부분이 다양하게 작용하면서 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이어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각각의 이슈 함께 살펴보시고 그 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로 가장 크게 움직였는지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 AI발 이슈, 바로 딥시크의 이슈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지, 결국 투자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폭의 하락과 반등으로 미증시는 참 멀미나는 변동성을 보여줬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딥시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딥시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네,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발 AI 이슈, 딥시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증시가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로 이 IT 종목군들, AI 관련된 산업군들에 대한 급락이 크게 나왔는데요. 이 딥시크 이슈,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에서 이런 AI 모델, 딥시크가 굉장히 크게 이슈를 몰이했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상당히 큰 하락폭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AI 딥시크가 챗GPT를 제치고 미국 앱스토어에서 1위를 하는 이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저비용 AI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개발 비용 부분, 그리고 사용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 비용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낮았다. 그 낮은 비용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고성능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미국 기술주들이 대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런 미국이 선도하고 있었던 AI 산업 자체가 추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불면서 미국을 초긴장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쇼크와 함께 이런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중국 딥시크 값싼 AI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쪽의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가 나왔고, 이후로 700조 이상의 이 AI에 대한 승부수 던지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면 또 이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첫날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지만 이후에 다시
강한 상승 추가적으로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하락 부분 살펴보게 되면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딥시크도 엔비디아의 모델, 특히 이 GPU 부분을 사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했다라는 점. 이 딥시크가 미국의 이런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추가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에서의 개발 모델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어느 정도 크게 의존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많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반도체 수요까지 앞으로 커질 것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총 이 AI 관련된 11개 업종 중에서 8개 업종 다시 하락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나왔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비스트라 같은 전력주들 같은 경우에도 강한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경계감은 유지하겠지만 AI 투자에 대한 신뢰감 단기적으로 흔들린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 이런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비용 딥시크의 엽습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AI 패권 역시도 전쟁이 불붙은 것 같습니다. 미국 빅테크 투자 비용의 10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돈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역시 새 AI 모델을 발표했는데 GPT와 딥시크 라마를 넘어섰다라는 부분이었었고요. 자, 한편으로는 경쟁이 쟁쟁해질 전망에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긍정 여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여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딥시크가 가져올 긍정적인, 즉 기대감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위기를 좀 나눠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시크에 대한 부분,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크게 이런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시장에서 흔들림이 크게 나왔다라는 점은 기존의 이런 미국 주도의 시장, 고효율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중국이 이런 부분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이 AI 시장에 대한 위기감, 고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던 빅테크 쪽에 투자하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위기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딥시크에 대한 금리 동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끝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스푸트니크 사건이라는 부분으로 명명이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미국에서 주도했던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스푸트니크의 발사 이후에 이런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 발전이 더욱더 가속화됐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딥시크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의 투자, 그리고 AI 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부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단기론 지지부진했던 투자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하게 투자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 더 강해질 수 있다.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런 쇼크로 인해서 AI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전력 관련된 회사들 상당히 주춤할 수 있겠지만 강한 하락 이후에 또 강한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단기 충격이 중장기적으로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정적인 부분은 미국 주도의 AI 소프트웨어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위기감이 고조되고 특히나 밸류가 높았었던 기업들은 공포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투자가 더 강해지고 AI 산업에 대한 탄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자, 이어서 빅테크 실적 발표 역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애플을 좀 주도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다 할 긍정적인 소식은 없었습니다. 애플의 중국향 여전히 부진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테슬라 부진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컨퍼런스 콜에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는데 완전 자율주행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네,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3단계 자율주행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 4단계, 5단계인 완전 자율주행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런 반자율주행이 3단계 자율주행 부분에서 4단계, 5단계까지 이 테슬라에서의 발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극복될 것이다.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컨센서스보다 밑도는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로보택시, 시범 사업을 앞두고 있는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로보택시가 상용화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오스틴에서의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컨센서스에서 크게 하회하지는 않았지만 이 매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상황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완전 자율주행을 앞두고 있는 이 예상대로 계속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완전 자율주행을 앞두고 있는 부분, 이 부분까지 살펴본다면 이 테슬라의 탄력성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빅테크주들 AI 이슈와 함께 단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 AI주 그리고 M7주에 자금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지금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은 이쪽에서의 자금이 빠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자금이 빠졌을지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집중되어 있던 자금 어느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가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기존에 강했던 M7 주들 위주로 추가적인 자금 계속해서 이슈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무게를 좀 더 두시고 이 자금이 빠져서 다른 섹터로 순환매 돌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자금이 연속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 M7 위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머스크를 두고 양치기 소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자율주행이 실제로 폭발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애플 소식으로 넘어가죠. 우선 아이폰 쪽은 중국 쪽에서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독 M7 기업 가운데 애플이 참 약한 모습을 연초부터 보여주고 있고 작년 말에서도 참 부진한 모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럼 애플은 올해 내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향 매출에 대한 부분 우리가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제조 쪽에 있어서 판매 부분에서 계속해서 부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조 쪽은 아직까지 매출이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기존에 강하게 상승을 이끌었던 매출 부분 이 아이폰 판매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단기로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중국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의 경기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과 함께 가장 큰 매출의 상승 이끌었던 중국향 매출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로는 빠른 회복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애플의 주가는 빠른 시일 내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다른 이런 M7 종목군들에 대비했을 때 아무래도 성장 동력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른 M7 종목군들과 다르게 단기적인 매출 증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매출이 회복될 것인가와 함께 이 AI에 관련된 이슈들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 함께 체크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중국 시장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준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참 파월은 꿋꿋했습니다. FOMC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 진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기도 했는데 일단은 동결을 알렸고요. 일각에서는 6월쯤이나 되어야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때쯤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피벗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FOMC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지금 분분한 부분인데요.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파월의 발언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FOMC 같은 경우에는 파월이 분명히 얘기한 부분, 이것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을 텐데 금리를 서둘러서 인하할 계획이 없다라는 점을 발표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의견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시점을 찾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라는 점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체크를 하겠다라는 부분 함께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파월의 발표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 기본으로 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 상당히 견조한 상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진전에 대한 가능성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적인 부분 좋은 위치를 가져가고 있고 크게 급진적으로 변화는 시키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해가는 모습 이 부분은 현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파월 같은 경우에 연준이 2% 목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냉각에 더 많은 진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플레 억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명서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본다라고 했을 때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소폭 상승하고 또 달러 인덱스는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이슈 그리고 S&P 지수 함께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10년물의 흐름 이 부분에 있어서 국채가 10년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기, 중기 이런 흐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도 국채 10년물의 흐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FOMC 회의에서 이런 파월의 발언이 아직까지 이런 급진적인 흐름보다는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정화가 더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현재 흐름을 크게 옮기기보다는 현상 유지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맞추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답변은 피해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라는 관망 심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와 멕시코의 예정대로 고율 관세를 불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역시 대미 투자 압박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고율 관세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여기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일까요?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트럼프는 기존의 이런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 의약품, 철강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에 따른 인플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보복을 언급하고 있고 강하게 카드를 꺼내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도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유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면서 가져가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이 대외적인 협상 카드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협상 가능성,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인 변화 부분, 어떻게 옮겨갈 것인지 부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내리고 유가도 내리고 관세는 올리고 청기백기가 따로 없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역시도 변동성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눈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가람 대표의 이슈와이드, 중국에 당했다, 딥시크 쇼크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양과 무관하게 반도체 수요는 커질 것으로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고요. 딥시크 쇼크 이후의 실적 흐름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업종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희 역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준이 올해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리회 회의에서 금리를 연 4.25%에서 4.5%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5.25%에서 5.5%였던 금리를 2년 반 만에 0.5%포인트 내리며 통화 완화에 착수했고 11월과 12월 0.25%포인트씩 추가로 낮추면서 3연속 인하에 나선 뒤 첫 동결 조치인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상당히 덜 제약적이라면서 정책과 경제가 정말 좋은 상태에 놓여 있어 통화정책 조정을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적인 금리 인하 요구와 관련해서는 논평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대통령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페드가 우리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데에 대중은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엔 정책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정책과 관련한 변수가 너무 많아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에도 급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 주가가 5년 내 15조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주가가 3% 가까이 급등한 건데요. 현재 시간으로 30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2.87% 상승한 400.2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다시 4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3일 이후 처음이고요. 장중 한때 5% 정도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전일 테슬라는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이 257억 달러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272억 달러를 하회하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도 시장의 예상치인 76센트에 못 미치는 73센트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테슬라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5% 정도 급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가 로보택시 출시가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약 1시간 이후 5% 급등하며 반전했는데요.
머스크는 로보택시 출시가 올해 말로 예상되며 규제 당국의 승인이 나면 2026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고,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향후 5년 내 테슬라의 시총이 1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30일 정규장에서도 강세를 지속했고 결국 3%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지만 아이폰 판매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작년 4분기 1,243억 달러의 매출과 2.40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분석가들의 평균 전망치 매출 1,241억 2천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2.35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4%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폰 매출은 691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 697억 달러보다 줄었고 예상치인 710억 3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특히 아이폰의 매출이 중국 시장에서 1년 전보다 11.1% 감소한 185억 1,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아이폰 16을 출시했으며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AI 기능을 탑재해 왔는데요. 중국에서는 규제로 인해 AI 기능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에서 아이폰 16이 더 잘 팔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중국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 중이라며 언제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등 해외 제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잠재적인 미국 관세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4% 하락한 애플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약보합을 보이다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텔이 양호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현 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30일 인텔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42억 6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을 1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월가는 12센트의 주당 순이익과 138억 1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인텔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줄어 3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순손실은 1억 2,600만 달러, 주당 3센트로 1년 전 26억 7천만 달러의 순이익, 63센트의 주당 순이익에서 악화됐습니다. 이날 인텔은 팻 겔싱어 전 CEO가 회사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현재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 재무 책임자와 존슨 홀트하우스 제품 담당 CEO가 임시 공동 CEO를 맡고 있고 4분기 조정 순이익에는 주식 기반 보상과 인수 관련 조정 등이 반영됐습니다. 인텔은 1분기 매출액이 117억에서 127억 달러를 기록하고 순이익이 손익분기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시장 조사기관 LSEG가 집계한 인텔의 1분기 매출액 전망치 128억 7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 기대치 9센트에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경영진들은 계절성과 경제 여건 및 경쟁, 고객들의 재고 소화가 이 같은 가이던스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인텔의 주가는 상승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와 관련해 우리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아마 오늘 밤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 유통과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말 멕시코와 캐나다에 마약과 불법 이민 단속을 요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후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양국에 2월 1일자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강보합 수준에 그치긴 했지만 반등에 성공한 데 포인트가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지난주 정말 까마득한 지난주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세뱃돈을 받아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해야 될지 중국 향해 한번 좀 살펴봐야 될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작년 한 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승세가 둔화될지언정 엔비디아는 올해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너도 나도 탑픽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번 일주일간 딥시크가 갑작스럽게 공포로 와닿았었죠.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고요. 우리의 시선이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부분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개장을 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자, 마지막 주에 어떻게 테마가 형성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움직임 보시죠. 네, 우주와 통신,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우주항공주 첫 민간 주도의 정지 궤도 기상위성 천리안 5호 4달 사업자 공고를 시작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정지 궤도가 지구의 자전축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일정 부분, 일정 속도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우주 항공주 일제히 상승폭을 보여줬었고요. 또 함께 크게 올라가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는 28% 넘는 급등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물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 쪽으로만 상승세를 보여준 게 아니었고요.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우주뿐만 아니고 통신과 통신 장비 쪽에서도 과감한 상승 곡선을 보여줬습니다. 북미 이동통신사가 올해 캐펙스 확대에 따라서 2년 만에 투자 계획을 확대하면서 통신 쪽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우리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눌려왔었기 때문에 사실 언제 올라도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아직까지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오르기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신과 통신 장비주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고요. 광통신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인 OFC 2025 4월 중으로 오픈을 하는데 5G와 통신 장비가 이렇게 모멘텀을 또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로봇 역시도 여전하게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그런 테마죠.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 할 거 없이 대기업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로봇 쪽에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 인간 가치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로봇에서 인재 그리고 기술 확보에 대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전자는 이번에 베어 로보틱스를 인수 후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했고요. 협동 그리고 산업 로봇, AI 로봇 쪽이 모두 일제의 강세를 보였었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볼게요. 네, 이번엔 트럼프가 노벨상을 수상하려면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될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GDP 대비해서 9%를 국방비로 이미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조차도 더 늘릴 것이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은 평균 1.9%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EU 외교 수장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의 말이 옳다며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공언을 했습니다. 즉 나토 쪽에서도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었는데 나토 탈퇴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방산주가 함께 강세 모멘텀을 받아갔습니다. 건설업계 역시도 트럼프가 노벨상을 수상하려면 러우 전쟁이 빠르게 종결이 돼야 하겠죠. 700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다시 한번 모듈러 주택과 일반 기계 그리고 농기계 쪽에서도 강세를 이어나갔었던 하루였습니다. 또 오늘 고비를 잘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딥시크 충격에 비트코인은 어제장에서는 ETF 쪽에서 4.57억 달러 순유출이 발생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사전적으로 좀 금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해치가 되는 분위기였었고요. 반도체 쪽 역시 딥시크의 충격으로 인해서 중국 사업의 소부장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위주로 밸류체인에서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딥시크의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모멘텀 그리고 부정적으로 위기감을 함께
맛볼 수밖에 없는데 긍정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경쟁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이와 함께 액침 냉각과 유리기판 쪽에서는 상승세가 더 돋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쪽에 이렇게 또 소부장 쪽에서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와 함께 AI 쪽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과 더불어서 AI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그동안에 그럼 그만큼 큰 돈을 투자했었는데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사양 GPU 쪽에서 수요가 좀 몰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역시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에어부산 화재가 있었죠. 작년 말에 있었던 제주항공기 이후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이번 연휴에 그나마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LCC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반입 기준 강화가 더욱더 돋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테슬라발 FSD 관련해서 자율주행 쪽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마지막 거래일에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기차 위주로 낙폭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게 될지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단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반도체 소부장 쪽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기회다 하고 하는 쪽은 중국향에 우리가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SDS텍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블랭크 마스크를 좀 생산을 하고 있고 DUV 쪽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중국 쪽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관련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선 하지원 리프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아스테라시스 상장 첫날 주가가 100% 넘게 올랐지만 좀 빠져가면서 그래도 50%대는 지켜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울세라로 유명한 기업은 아직까지는 상장이 되지 않고 있고요. 리쥬란 같은 경우는 파마 리서치가 굉장히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아스테라시스도 함께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성인 교육용 콘텐츠 데이원 컴퍼니는 상장 첫날 40% 넘게 급락하면서 상장한 종목들 상승과 하락,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PCB 관련해서도 통신 쪽 그리고 우주 쪽, 항공 쪽으로 또 함께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제2호 인수 계획을 철회하면서 함께 모멘텀을 받아갔었죠. 20% 넘게 급등한 소식 함께 말씀드려보고요. 한국 무브넥스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부품 공급을 맡는다라고 하는 소식에 현대차 모멘텀이 함께 더해지면서 로봇까지 함께 테마 상승을 이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동안 우리 시장은 쉬어갔지만 글로벌 시장은 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딥시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딥시크의 등장으로 뉴욕 증시가 하루 동안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딥시크 내용부터 볼 텐데요. 충격의 딥시크의 등장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R1이라는 AI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GPT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1위 자리를 견고하게 유지해 왔었는데 이 1위의 아성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이 좀 형성이 됐기 때문인데요. GPT-5원과 동등한 성능 혹은 이거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수학 경시대회에 대해서 채점을 좀 해보니까 R1은 79.8%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5원 같은 경우엔 79.2%, 한 약 0.6% 정도 좀 더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증명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H800을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기존의 H100보다 성능이 한 20에서 30% 정도 좀 빠져있는 제품인데 이 H800 좀 저사양 제품을 사용을 해서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GPT-5원과 동등한 성능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즉 저렴한 비용을 사용했는데 동등한 성능을 가지고 왔다. 그만큼 GPT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관련 주들이 좀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델 훈련에 78억 원 정도 소요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메타가 투자했던 비용에 대비해서는 한 10분의 1 수준이라서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챗 GPT를 물러서고
하락하고 1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게끔 규제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 규제가 오히려 중국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빠른 혁신을 촉진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고 그 다음날 이제 반영이 됐겠죠. 나스닥은 3%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9% 넘게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16.9% 넘게 밀려나면서 시총이 하루 만에 약 6천억 정도 증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미증시 역사상 단일 종목에서 발생했던 가장 최대 규모의 손실액으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날 브로드컴도 17.4%, TSMC도 13% 넘게 다 두 자릿수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려감을 좀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딥시크를 둘러싸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반응들이 조금씩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긍정과 부정으로 좀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어쨌든 AI 발전 타임라인이 조금 더 축소됐다,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처음에는 우려감으로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자사칩의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H800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용했기 때문에 딥시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려면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겠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도 딥시크 개발 긍정적이다, 미국의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CEO 쪽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국 발전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미국 해군과 백악관 쪽에서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보안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서 좀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은 피지컬 AI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로봇이랑 자율주행이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지는 거에 있어서 가격이 아니라 성능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은 가격을 줄여서 성능을 높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 피지컬 AI 시대, 즉 로봇이나 자율주행 시대가 된다면 그때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성능이 중요한 게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능이 곧 가성비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나왔던 추가적인 뉴스들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머스크 CEO는 딥시크가 H100을 대량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딥시크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했었는데요. H800을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H100에서 성능을 좀 줄인 중국향 제품입니다. 근데 H800 가지고 이 정도의 성능을 냈다라는 건 아직까지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를 좀 했고요.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데이터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딥시크 모델을 좀 훈련시키는데 사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서 수집 조사에 좀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하루 지나고 나서 알리바바 쪽에서 AI 모델을 발표를 했고 딥시크를 능가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와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시간 외에서부터는 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FSD 관련해서 특히 로봇 관련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는 좀 일을 만회하는 모습 보였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마무리하고요.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하락하면서 출발 준비합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상무장관이 반도체 지원이나 AMPC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반도체 투톱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코스피 쪽의 시총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1.6% 하락 출발한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31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은 양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기관 투자자가 함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쉬어갈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돈의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 키워드는 당연히 딥시크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장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부터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 체결가와 좀 다른 행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대는 1%가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면서 2,500선이 깨졌었는데 일단 지금은 0.1% 소폭 하락하면서 2,534포인트 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장 종가였던 2,530포인트 선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52% 아주 소폭의 하락세만 보여주면서 724포인트 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종이목재 쪽에서만 0.36% 정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의약품이 이번에도 강세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약품이 1.25% 가장 강하게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현재 전기전자가 1.4%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8단 제품을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소식으로 인해서 전기전자 업종을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도 현재 1.3%가량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조금 다른 행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들 부진한 가운데 기타 서비스만 현재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일단 속보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퀄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납품을 시작을 한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게 휴장을 할 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딥시크입니다. 이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가 흔들렸고 이렇게 된다면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일각에서는 HBM은 필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HB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에 속해 있지는 않은 종목이었지만 이번에 8단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밸류체인 하이닉스와 함께 길을 걷게 됐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2%가량 빠지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연휴 기간 동안에 등락을 강하게 반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는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캐펙스에 약 1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약 3조가량 줄어든 규모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테슬라 밸류체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실적이 연휴 기간 동안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 자체는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미국 일부 지역에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실제로 운행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위부터 5위 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1% 아주 큰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실적이 나왔을 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4조 원을 돌파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조 5,700억 원 가까이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큰 실적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0.24% 떨어지고 있는데 이 글로벌 판매량이 지난해에도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3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위와 2위와 그 격차를 줄여나갔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조금 더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도 4% 강세 나타냈고요. 오늘장 안에서도 1.6%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살펴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것을 매수한 게 바로 1위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장 안에서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신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16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회복 속도는 더디지만 분기별 판매와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 자체가 일단 빠지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조세는 예상이 됐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과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낙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3.17%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무려 11%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 이 딥시크의 그 여파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 HBM에 있어서 파일을 가져가게 된다면 당연히 SK하이닉스에게는 악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그 낙폭이 훨씬 더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반도체 투탑을 제외하고는 혼조세 양상이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랑 LIG 넥스원은 각각 0.7%, 0.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방산 테마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나토의 방위비 증액 요구 발언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모든 나토 국가들이 GDP의 5%로 늘리도록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5%로 상향할 경우에는 방위비 지출이 한 2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방비 인상으로 신규 무기를 구매할 시에는 이 K방산의 유럽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증권가의 전망이 있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도 오늘장 안에서는 혼조세가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다소 1% 이상의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으로 엮여있는 한미반도체, 현재 주가는 8%가 넘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을 꽤나 강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 섹터 안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쪽을 좀 더 살펴보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0.4%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코멘트 많이 달렸었습니다. LG전자가 베어 로보틱스 경영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로봇 사업에 속도전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로봇 개발 함께 뛰어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서 로봇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32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398% 증가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 영업이익을 2조 9천억 원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또 살펴봤을 때 지금 또 방산주 중 하나인 현대로템은 오히려 0.5% 정도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1.4%까지 그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1%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0.28%로 그 상승폭 자체는 조금 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섹터들에서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군들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장 안에서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휴 끝나고 좀 출발을 했는데 사실 예측가에서는 코스피가 1% 넘게 빠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또한 1.1%로 낙폭을 키워가는 구간에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계속 덜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들어왔던 속보 먼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은비앵커를 통해서 전달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많이 속았던 바가 있었던 네. 내용이 전달이 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 이 납품에 대해서 8단 제품 납품에 대해서 전달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들어온 소식이기도 하고요. 마침 이제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라 아마 컨콜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되게 될 텐데 만약에 팩트라면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매수 버튼을 좀 이제는 눌러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동반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오전장 초반, 개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일부 좀 축소를 좀 했는데 사실 일부에 대한 기대감들은 사실 정말로 이제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에 승인을 받아서 좀 공급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시장의 좀 최대 관건이었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시장 선점을 했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정식적인 콜 테스트를 좀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게 된 배경, 특히나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또 부진 여파들이 수익 지표의 어떤 하회 관점에서 콜 테스트는 정말로 좀 중요한 단계에서의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했는데 지금 일단 뭐 블룸버그 통신이 이 HBM3 8단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좀 언급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아직 뭐 공식적으로 좀 확인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뭐 확정 실적 발표에서 아마 이제 컨퍼런스 콜이 좀 진행될 거고 해당 대선은 아마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이 사실이냐라는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갈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공식적인 입장이 좀 확인이 좀 된다면 일단 이 리스크 요인들은 좀 크게 좀 제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은 SK하이닉스가 사실 HBM 관련된 공급량들이 증가됐고 오히려 차세대 AI 칩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다는 관점. 여기다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 관련된 모멘텀을 전혀 좀 받지 못했던 그런 차이들이 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점진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딥시크 관련된 사태, 딥시크 관련된 영향들이 미국 증시에서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을 좀 이룬 것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설 연휴 이후에 오늘 시초에 좀 해당되는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좀 반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저는 뭐 공격적인 어떤 매수의 관점 내지는 포트 확장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낙폭을 좀 줄여가고요. SK하이닉스도 11%까지 좀 빠지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9%까지 낙폭을 조금은 만회를 좀 했습니다. 뭐 물론 SK하이닉스도 이유는 다양할 것 같아요. 일단 러트닉 상무장관이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선회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삼전 납품 소식이 있기 때문에 뭐 체크해봐야겠지만 일단 소식은 나왔고 더불어서 이제 딥시크 영향도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지금 9% 넘게 일단은 좀 큰 숫자로 빠지고 있긴 한데 엔비디아가 16% 넘게 빠지고 그 다음날 또 올라왔던 일이 있어서 네. 오히려 SK하이닉스도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봐도 될까요? 네, 흐름은 좀 비슷하게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오늘 주가 왜 빠지느냐. 미국 증시는 올랐고 오히려 해당된 리스크를 충분히 좀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오늘 이렇게 과도하게 좀 빠지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시장의 판단들이 명확하진 않지만 일단 이 고사양 칩이 앞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될 것인가 이에 따라서 캐펙스에 관련된 투자들도 그동안 무리 없이 예정대로 좀 잘 진행될 것인가라는 관점에 어떤 이 기대감들이 조금 꺾인 것이 현재 주가의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내용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죠. 딥시크가 정말로 이 개발 비용을 좀 낮춰서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이 의문을 좀 제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고사양 칩을 통해서 개발을 좀 이뤄냈는데 해당되는 개발 비용을 대폭 좀 축소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늘 상대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죠. 이 부분은 기대감들이 더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저사양 칩으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종목적으로는 같다예요. 지금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중저사양 칩을 개발해서 만들던 비싼 칩을 사용해서 만들던 해당되는 어떤 기술의 어떤 집약도 내지는 AI 산업들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다각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이 우호적인 영향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이 단기간에 대한 어떤 성장을 좀 제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오늘 과도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충분히 실적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좀 저는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낙폭이 좀 큰 구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잠정 실적 발표됐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은 2.9조 원 정도로 나오게 됐고요. 원래 예상치가 한 3조 원 안팎에 그칠 전망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치는 좀 부합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담아가는 종목들 확인을 좀 해볼 텐데 오늘 의외로 앞에 현대라는 글자가 담겨 있는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담아가고 있거든요. 현대차는 연매출 175조 원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주가 반응이 나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배구조 문제 때문인지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오히려 좀 더 강한 느낌이거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현대에 관련한 종목들 좀 담아가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개별적인 차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 기아의 경우에는 오늘 0.7%, 0.5%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해당 대선은 사실 빠질 수 있는 요인이 어제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좀 설명을 했어요.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복관세 25%에 대한 표적관세에 관련 행정명령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 요인들이 자동차 업계 내지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일부 좀 작용을 할 수 있겠고 그동안 이 부분을 전반적인 어떤 통상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좀 활용할 것이다. 정말 좀 서명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일단은 좀 서명을 하고 앞으로 좀 압박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요인들 이런 부분들 좀 남아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내의 어떤 영향들 좀 미비할 것입니다. 특히나 멕시코의 주요 자동차 이 부품 공장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특히나 기아차의 경우에도 멕시코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미국으로 좀 향하고 있는 수출 비중에 대한 폭은 전체 연간 어떤 양산 대수의 한 3.3%, 4%가 좀 채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세라는 어떤 부가에 대한 어떤 영향을 차치하더라도 사실 직접적인 어떤 이익 기조가 좀 훼손될 수 있는 영향은 좀 크게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전에도 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봤는데 GM이라든가 포드가 오히려 미국향 비중이 더 높습니다. 6%대 한 9%대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해당되는 기조는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부담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기화될 수 있는 영향들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압박 카드 이후에 해제가 좀 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현대모비스 오늘 뭐 개별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요인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이후에 올해 연간적으로 좀 우리가 좀 제출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건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요소는 조금 더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쪽에서 현대 글로비스를 좀 담아가는데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엔 지배구조 문제도 좀 있어서 오늘 그래도 좀 강하게 움직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기관 쪽에서 많이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 제2호 인수는 철회를 했고요. 유증은 월 한 5,500억 정도였다가 2,500억 정도로 일단 규모만 살짝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다 떼고 이제 본업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오늘은 3% 정도 빠지면서 39,300원 선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정 부분에서 TP를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이야기하는 증권사들도 있는데 여기까지도 가능할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TP가 좀 상향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5만 원대 회복은 좀 단기적 시그널에서는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사실 제2호의 인수 처리 이후에 시설 투자는 좀 원하대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좀 한 바 있었고요.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됐다는 것은 안도할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시설 투자를 위해서 발행될 수 있는 신주는 오히려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것이죠. 단기적인 주가 가치의 희석은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명확할 것 같은데, 다만 해당되는 우려감들이 지난 저점이었죠. 21,000원까지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었고, 현재 구간에서 이탈 징후가 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신주가 좀 상장된 시점에 일시적인 어떤 조정의 영향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구조를 좀 인수해야 되는 기존의 보유자 관점에서 오히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좀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위한 어떤 엑시트 관점은 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좀 있겠고, 4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좀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겠지만 올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AI 향 이 기판이죠. MLB 기판에 대한 이 판매량들이 1분기를 기점으로 좀 더 상향될 수 있는 점, 전반적인 2025년도에 대한 캐펙스라든가 공급량들을 좀 우리가 좀 추정해 봤을 때 오히려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2024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충분히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는 관점에선 실적으로 좀 증명되는 구간이라면 저는 점진적인 주가 회복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신주 발행 이후의 관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좀 발표된 1분기 내지 2분기의 회복력 내지는 확장성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신주가 저는 상장되고 난 이후에 조금 해당되는 물량들이 좀 소화하는 구간에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신규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존 보유자의 관점이라면 지금 추세적으로는 뭐 크게 좀 이탈되지 않는 구간이라면 저는 뭐 굳이 비중을 좀 늘리는 어떤 전략들보다는 유상증자에 좀 참여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유증은 규모가 좀 준 상태고 신주까지 나오고 나서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좀 접근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본업으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탄탄하긴 한데 일단 노이즈가 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한 4% 넘게 밀리면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테마들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AI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브리핑 해드렸던 내용과 연결이 좀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나왔던 딥시크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영향이고요. 저렴하게 엔비디아 저사양 칩을 사용해서 GPT-5.1과 좀 동일한 성능을 가질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가질 만큼 좀 효과적인 모델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전략들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이쪽은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개장하고 나서 조선이랑 은행 쪽도 좀 강하게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주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로봇이고요. 로봇 쪽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실적 발표 나왔는데 사실 예상치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후에 나왔던 컨콜, 특히나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쪽도 같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쪽은 하체는 좀 쉬운데 상체 관절 운동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상체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나 관절 쪽 좀 관여를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관련주들도 함께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어느 쪽부터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낙폭이 가장 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AI 반도체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설 연휴 동안의 최대 이슈가 딥시크에 관련된 공개 이슈. 특히나 딥시크 R1이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GPT-4를 좀 제치고 1위에 좀 등극을 했다라는 사실이 좀 공개되면서 파장은 좀 나왔었고 이어서 공개됐던 내용들, 특히나 이제 개발 비용들이 좀 언급이 됐었는데 개발 비용이 그동안 이제 이런 어떤 개발 요건들을 좀 구현하기, AI 언어 모델을 좀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칩이 H100이 아니라 H800. 이게 엔비디아가 중국의 우회 경로로 좀 저가형 칩을 좀 공급한다는 관점에서 출시된 제품입니다. 근데 사행적인 측면에서 H100과 H800의 가격적인 차이도 굉장히 좀 크지만 성능적인 어떤 차이가 좀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거의 GPT-4와 좀 유사한 수준의 언어 모델을 좀 공개했다는 것들이 시장에 큰 충격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 이 부분이 개발 비용 관점에서는 메타의 뭐 라마 3라든가 뭐 오픈 AI의 GPT-4에 비해서 전체적인 어떤 개발 비용이 적게는 10분의 1, 많게는 2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800억에서 많게는 한 1,600억, 2,000억 가까이 좀 투입돼서 좀 개발됐던 이 AI 이 프로그램보다 지금 이 딥시크는 한 57만 6천 달러 하나로 약 80억 정도 수준으로 좀 구현했다라는 부분들이 중저가형 이 칩으로 충분히 구현 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 충격 때문에 엔비디아가 연휴 기간 동안에 한 15% 정도가 좀 급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어떤 충격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다만 이 부분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해당되는 리스크 요인들이 좀 상당히 좀 선반영됐고 이 딥시크에 관련된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들. 특히나 이 딥시크가 보유하고 있는 이 H100 칩이 한 5만 개 정도 좀 추정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H800으로만 구현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H100을 좀 통해서 구현됐었고 지금 오픈 AI가 또 다른 부분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제소를 좀 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조사가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딥시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에 관련된 검증 요건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과도한 하락 부분들은 고사양 칩에 관련된 필요성이 없어지고 중주사양 칩으로 좀 전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캐펙스에 관련된 투자 요건들도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메타라든가 지금 뭐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비용으로 개발을 했을 리는 만무하다라는 어떤 입장을 좀 표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검증 성과를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전체적으로 딥시크가 중주사양 칩으로 좀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내지는 이게 고사양 칩을 통해서 우리가 좀 AI에서 AGI라는 이 산업으로 좀 건너가는 그런 부분에서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뭐 구글 같은 그런 기업들의 확장성들은 앞으로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고 저가형 AI 칩을 좀 구현해서 만든 이런 프로그램들은 향후에 중소형 기업들의 어떤 개발 요소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AI 산업의 확장이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게 축소되거나 좀 왜곡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과도한 우려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AI에서 AGI 섹터로 좀 우리가 산업이 어떤 고도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개발의 어떤 속도라든가 단계적으로 더 고도화가 좀 되기 위해서는 중저사양 칩으로 좀 구현될 수 있는 성능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앞으로 칩이 비싼 칩을 사용해서 비싼 성과를 좀 만든다는 어떤 공식보다는 오히려 기술이 더욱더 고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관점에서는 전혀 변동은 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좀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AI 확장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과도한 우려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16% 넘게 빠졌다가 그 다음날 그대로 회복을 하고 오히려 올려 세우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가 추구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고사양 GPU를 쓰지 않아도 AI 가속기가 좀 돌아갈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논리가 만약에 형성이 되게 된다면 지금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치중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진짜 악재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뭐 학습 비용들에 관련된 차이, 그러니까 시장이 알고 있는 현재 현상들은 딥시크가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 뭐 20분의 1 수준의 개발비로 동일한 성능을 좀 구현하는 AI 언어 모델을 좀 개발했다, 이를 좀 출시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적은 비용으로 개발된 것이 맞는지에 관련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확장성, 여기서 기술 고도화를 과연 중저사양 칩으로 또 구현을 할 수 있을까? 현재 현행 모델보다 앞으로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그래서 AI에서 AGI라는 시대로 좀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구현이 좀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들은 아직은 그 부분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은 좀 아직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저사양 칩으로 좀 개발할 수 있는 성과들은 현재 구현 가능한 성과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진보하거나 조금 더 더욱더 이제 고도화된 기술을 좀 추정하기 위해서는 고사양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이런 우려감들은 사실 뭐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됐겠지만 지표는 과연 이제 빅테크 기업, 특히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추구하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라든가 아마존의 캐펙스에 관련된 투자의 방향성들이 축소되거나 점진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지 않는 선이라면 저는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메타가 이를 좀 증명을 했었죠. 자본적 지출에 관련돼서는 변동 없이 진행을 좀 하겠다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점들을 좀 이유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 주가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했던 것처럼 오늘 단기적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조정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AI 소프트웨어가 좀 더 강한 이유들은 중저사양 칩으로도 구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발 요소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하락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중저사양 칩을 오히려 보편화해서 개발 여건들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피해가 아니라 수혜주가 좀 돼야죠. 그런데 오늘 주가의 양상들은 같은 어떤 조정의 폭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일회성 관점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좀 저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어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에서 수출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AGI로 확대, 그러니까 인강 수준의 지능을 가진 AI까지 확대된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추세를 좀 보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딥시크로 하드웨어에 대해서 캐펙스 투자나 뭐 전반적으로 비용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 이제 진짜로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보셔야죠.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개발 여건들이 현재보다
중저사양 칩으로 구현이 정말 되네라고 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개발 요건들이 정말로 빠르게 진행돼서 검증이 돼서 정말로 많은 AI가 쏟아져 나온다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중저사양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거나 고사양 칩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된다는 관점에서 현재보다 많은 양들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고 오늘 전력설비,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죠. 맞아요. 이 부분은 비싼 고사양 칩을 통해서 전력 소모에 관련된 우려감들 때문에 전력 인프라 투자가 선행해서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중저사양 칩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우려감이 일부 좀 반영됐지만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중저사양 칩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라 굳이 비싼 칩을 좀 사서 연구 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AI라는 부분들에 대한 현재의 수준은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문을 좀 제기하고 싶고 현재보다 더욱더 고도화된 로봇이라든가 자동차, 뭐 가전 모든 일상생활에서 현재보다 완벽한 인간의 어떤 사고와 좀 유사한 수준까지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중저사양 칩이 아니라 고사양 칩이 앞으로 더 많은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많이 투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은 저는 뭐 단발성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고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우리가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들이 딥시크의 어떤 출시 이후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진 것이 좀 맞고 이 부분이 향후에 연구개발 성과로 좀 더 이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저는 오히려 딥시크가 좋은 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지 않았나. 이걸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산업의 확장성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력 설비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도 함께 주가 흐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사양이건 고사양이건 이거랑 상관없이 AI는 어쨌든간 발열이 잡는 네.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AMD도 사실 뭐 첨단 반도체부터 28년부터 나오는 첨단 반도체에 유리기판 적용한다고 해서 오늘 좀 움직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발열을 잡을 수 있는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은 계속해서 좀 중요도가 그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이게 지금의 현상에서는 중저사양 칩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준까지 딱 멈춰 있다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많은 전력 소모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전력 인프라를 많이 확충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고사양 칩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된 부분들은 단순하게 AI라는 시대보다는 이 확장성, 미래의 어떤 이 추정 부분들까지 기술이 같이 이제 발전을 한 셈이기 때문에 AI는 사실 기술 고도화를 좀 이룰수록 사실 이 난제가 많은 열을 좀 소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금은 원천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정말 열을 식힐 수 있는 어떤 소재를 좀 개발하거나 열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그런 소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대안이 현재는 유리기판이 좀 대안이 된다는 부분이죠. 현재 기판보다는 유리기판을 통해서 전력 소모를 좀 낮추고 열의 발생량들을 좀 더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들이고 유리기판이 아직 상용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버 자체를 좀 냉각시키는 액침 냉각 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이 좀 나오고 있지만 굳이 기판이라든가 전체적인 부품 안에서 발열에 관련된 이슈를 좀 제한시키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기술들이 좀 발전된다면 굳이 뭐 서버를 좀 냉각시키는 기술까지 좀 발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뭐 서버에 대한 열을 식히는 관점이라든가 뭐 AI 칩 안에서에 관련된 발열을 좀 하향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좀 더 빠르게 보편화가 되느냐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발열을 잡는 데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유리기판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 유리기판에 좀 집중을 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게 되는지 뒷받침되는지를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딥시크까지 분석 좀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승리를 얻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부분 역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32조 7,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398.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6조 4,9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85%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장 초반 급락을 보였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값싸고 우수한 성능의 AI 모델을 선보이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오션이 호실적에 31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가는 장중 59,7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오션의 매출은 전년 대비 45.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조업 일수 증가와 고성가 프로젝트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매출은 전 분기 대비 20.4%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항공기 화재로 에어부산이 장 초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76명을 태운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했을 때는 양지수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했던 게 예상 체결에 대비했을 때는 그 하락폭을 줄여 나갔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마찬가지로 양지수는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그 낙폭을 조금 더 깊게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0.8%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포인트로 따지자면 2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자면 0.49% 하락한 모습이고요. 일단 개장과 대비했을 때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의 상승부를 이끌었던 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는 그래도 계속해서 매수를 가져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3천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매수하고 있지만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대량으로 물량을 빼가고 있습니다. 6천억이 넘어가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수 하방 계속 눌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모양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고 기관 투자자는 그대로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412억 원 정도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했을 때만 보더라도 종이목재 쪽에서만 조금 낙폭이 깊게 들어왔었고 의약품은 오히려 상승폭이 가장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의약품이 하락 전환을 했고요. 음식료품에서 1%가 넘어가는 확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이제 개장 때만 보더라도 이쪽 업종 안에서는 기계와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상승폭이 어느 정도 보였는데 현재는 지금 대부분 업종들 하락 전환을 했고요. 기계와 전기전자가 3% 넘어가는 3.6%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 상승의 주역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한 오름폭을 형성했었지만 현재는 낙폭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 전기전자 역시나 반도체 투탑의 영향이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여파가 실적을 이기지는 못했고 퀄테스크 통과에 영향을 이기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여파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오늘장 안에서 조선주들 계속해서 잘 흘러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지금 모든 업종들 하락불을 켜고 있고요. 유통과 건설이 1%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낙폭이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개장 당시에 11% 낙폭이었는데 현재는 8%까지 그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23%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됐고 실적 안에서 조금 더 살펴봤더니 이 연간 반도체 영업이익이 15조 원에 그쳤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같은 해 23조 원을 거뒀던 SK하이닉스의 반도체의 왕좌를 좀 내줬다라는 평가가 좀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그래도 0.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가 좀 우려된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좀 짙게 깔려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세계 점유율 안에서 1위, 2위와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축소해 나갔다는 것이 조금 더 주가에 강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0.28% 오르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히려 2%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안에서는 HLB만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이 캄넬리주맙 ECMC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이것이 좀 확인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다 0.6%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장 안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짙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전자기술 섹터 그대로 낙폭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렇게 3개 종목은 개장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하락불을 켜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낙폭 자체는 어느 정도는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LIG 넥선과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상승폭 자체가 조금은 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현재 2.4%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조업 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안에서도 지금 조선주들이 활약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오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오션 현재 주가 4.7% 정도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 오늘장 안에서 주가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형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3.6%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3%대로 오늘장 안에서 조선주 여전히 흐름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치료제 앱토즈마가 미국에서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는 0.2%가량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치료제 누겔 기술 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주가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바이엘 코리아와 비탄덴 연고 그리고 카네스텐의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유한양행 주가는 0.4%가량 떨어지면서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 쉽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는 굳건하게 20만 닉스 자리는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엔비디아처럼 딛고 일어서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